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지휘봉을 잡은 첫날 나온 사과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집권을 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에 나서겠다고 한 발언으로 논란인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강한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잠시 뒤 표심에 미칠 영향 분석합니다. 네, 먼저 오늘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내일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6만 명 안팎으로 급증할 기세입니다. 재택치료에 들어간 확진자 수도 16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가운데 집중관리 대상을 60세 이상과 50대 먹는 치료제 투약자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격리 기간과 대상도 마찬가지로 크게 줄였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새 12,000명 넘게 급증해 5만 명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2.4배, 2주일 전에 3.8배, 1월 1일에 비해서는 무려 11.2배 증가한 것입니다. 환자 수 급증에도 안정세를 보이던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체계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춰 대응 체계를 차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와 가족 등 확실한 접촉자 중심으로 효율화시키고 격리 기간과 대상도 줄였습니다. 보건소 등 방역 역량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회적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도 8,000명 넘게 늘며 17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관리 가능 인원의 92%에 이르자 정부는 재택 치료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우선 20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재택 치료 수요에 정부는 집중관리군 대상을 60살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축소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라든가 중증의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그런 또 중요한 것은 이미 분류가 이루어져서 그런 분들은 필요하면 병원이라든가 생치료 이미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먹는 치료제 대상이 되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경우 기존 복용약을 잘 먹는다면 다른 환자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해 굳이 집중관리군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의료기관 모니터링과 재택치료 키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관리군은 이 같은 지원 없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정부의 재택치료자 관리는 내일부터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 위주로 전환됩니다. 그 밖에 일반 관리 대상은 이른바 셀프치료,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만일 이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계는 앞으로 동네 병의원 3천여 곳이 재택치료 관리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환자의 90% 정도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이 아닌 일반 관리군에 대해선 이제 정기적 모니터링이 없어집니다. 환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 이상이 있을 때만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24시간 운영됩니다. 호흡기 질병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모든 기관들이 일반 관리군의 비대면 진료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하는 역할들을 좀 같이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료기관 1,700여 곳이 진료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 신청을 한 기관도 3,000곳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택관리 인원이 18만 명 이상이 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약품 처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한약사회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담당 약국이 확진자의 가족 등 대리인에게 약을 전달하거나 이게 어려운 경우 배송을 맡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체온이 급격히 오르는지 관찰하고 발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온계와 해열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앞서 두 기자가 달라지는 정부의 재택치료 관리 방안을 전해드렸는데 막상 확진 판정을 받고 나면 또 개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번엔 김철희 기자가 확진 판정부터 격리 해제까지 예상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확진자 관리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집중관리군에 속하지 않는 일반 관리군 확진자를 주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그다음에 그 외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확진부터 격리 해제까지 일주일은 어떻게 진행될까? 검사 뒤 보건소에서 확진 사실을 알려오면 이런 역학조사형 온라인 주소를 함께 받게 됩니다. 여기 접속해 감염 경로나 기저질환 등을 입력하면 보건소 확인을 거친 뒤 재택치료가 시작됩니다. 자가격리가 시작돼도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들어있는 치료 키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매일 걸려오던 건강상태 확인 전화도 이제는 없는 만큼 스스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필품은 함께 사는 가족이 사다 줄 수 있도록 했는데 혼자 사는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면 보건소에 별도 통보 없이 격리가 자동 해제됩니다. 자가격리 중 몸에 이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 명단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동네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밤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택치료 상담센터나 119에 전화하면 됩니다. 처방받은 약은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대리 수령할 수 있고 혼자 사는 경우라면 보건소에서 보내줍니다. 자가격리 중 대면 치료가 필요하다면 외래진료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이 중단된 만큼 병원 방문을 따로 보건소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뀐 체제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신부나 50살 미만 기저질환자 등이 문제입니다. 청장년층 중에도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당장 지자체나 의료기관도 바뀐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곳이 많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렇게 재택치료와 자가격리를 알아서 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또 소외계층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은 재택치료에 필요한 물품들을 갖춰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책이 시급한 사례들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70여 명 나온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이곳에 거주하는 강정인 씨는 최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혼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재택치료 물품을 구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몸이 아프시거나 이러면은 체온계 같은 게 좀 있으신지? 그런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방에는. 그런 건 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강씨의 한평 남짓한 쪽방입니다. 재택치료 물품은 구매가 어렵고 그나마 있는 방역 물품이라곤 복지단체에서 지원한 마스크가 전부입니다. 재택치료에 대비하려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같은 물품이 필요한데 최대 1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뭐 3만 원 내지 10만 원이라면서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 정말 사회적인 제일 약자들 사는 이런 지역인데
이 때문에 지자체 지원을 받아 일부 쪽방촌 주민들에게 재택 치료 키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또 써야 되겠죠. 지금은 쓸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이 없으면 재택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시원에서 확진돼서 고시원에서 격리 해제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요 몇 개월 사이에 뭔가 별도의 대책이 나오거나 지침이 보완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영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재택치료나 자가격리를 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검사를 원하는 60세 미만 연령층에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택치료 지원 방안은 여전히 빠져 있어 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절실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 관리 체계를 먼저 쭉 둘러봤는데요. 국내 업체가 위탁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이 오늘 처음으로 공급됐습니다. 우선 29만 2천 회분이 안동 공장에서 풀렸습니다. 비교적 안정성이 높고 보관과 유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내일 발표됩니다. 신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이 대형 트럭에 실려 안동 공장을 떠납니다. 우선 1차 생산분은 29만 2천 회분, 이어 이달 중에 2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4천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우리 국민이 접종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노바백스는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진 데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는 처음으로 합성 항원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합성 항원 방식은 그동안 B형 간염, 자궁 경부암 백신 등에서 오랜 기간 활용되어 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회용 주사기로 공급돼 나누지 않고 바로 접종할 수 있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유통과 보관이 수월합니다. 콜드체인을 2도에서 8도에서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급될 때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을 18살 이상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mRNA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했지만 부작용 등으로 추가 접종이 어려웠던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관과 유통이 편리한 점을 고려하여 입원 환자나 재가 노인, 중증 장애인과 같은 거동 불편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자세한 접종 계획은 내일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개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등 최근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불찰이고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진 질문도 받는 등 김건희 씨와는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민주당사에 마련된 단상에 섰습니다. 이른바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모 사무관과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배 씨와 제보자의 관계는 알지 못했지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제보자에게 특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의혹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공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한 김 씨의 사과는 지난 2일 송구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논란이 더 커지자 김 씨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취재진의 질문을 직접 받으며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 사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문서답식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관여를 비롯해 어떤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을 잠재울 수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의당은 김 씨의 사과가 이 후보 부부의 진심이길 기대한다면서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김 씨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오늘 김혜경 씨의 사과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선 지휘를 맡은 첫날 이루어진 건데요. 이재명 후보, 박빙 열세 속에 반전의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친문 지지층과 호남 유권자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부동층 공략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서면으로 한 차례 사과했던 김혜경 씨가 일주일 만에 긴급 회견을 자처해 직접 사과에 나선 건 설 연휴 후 상승을 기대했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배우자 논란에 발목 잡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전에 사과 필요성을 거론하자 오후에 즉각 사과가 이뤄졌을 만큼 과정도 긴박했습니다. 어느 것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 돌파를 시도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재반 등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친문 지지층과 호남 유권자에게 소구력이 있는 이낙연 위원장을 대선 레이스 전면에 등장시켜 범여권 지지자 전체를 끌어안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정말로 든든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재의 위기 국면들을 아주 슬기롭게 역량 있게 잘 돌파해 주실 거라고 믿고 큰 기대와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 간담회에선 다수 피해자인 여성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른바 2대남에 주력하는 국민의힘과 차별화하며 청년 표심 전체를 겨냥한 겁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약 30%가 남성이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시고. 세 부류의 부동층을 공략한다는 게 이 후보와 민주당 전략입니다. 김종인, 윤여준 등 보수 원로 연쇄 회동을 통한 중도 확장 행보에 이낙연 위원장 등판 등으로 범여권 지지층 전체를 결속하고 TV토론과 진보 정책 메시지로는 진보 부동층까지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20대와 여성 표심을 겨냥한 맞춤형 메시지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총력전을 통해 배우자 리스크를 털어내고 박빙 열세인 판세를 다시 출렁이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D-28. 대개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면 후보 가족들이 민심 현장을 구석구석 다니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데요. 결국 김건희 씨에 이어서 김혜경 씨까지 윤석열, 이재명 두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논란 끝에 모두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그야말로 유례 없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까지 40여일의 차이를 두고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두
두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잇따라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한 표라도 더 잡기 위해 바닥을 훑으며 후보자 가족들이 전면에 나섰던 지난 대선과도 확연히 비교됩니다. 이제 관심은 일부 행보를 시작한 김혜경 씨나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면에 등판하느냐입니다. 먼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부터는 함께 유세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지지율이 접전을 보이고 있고 민심에 미칠 영향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혜경 씨나 김건희 씨 모두 바짝 몸을 낮춘 만큼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공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반면 가족과 도덕성 논란에서 비껴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두 후보를 동시에 공략하며 연일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분은 서로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건드려봐야 이제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진흙탕 공방 될 거니까 이제 좀 자제하신 것 같고. 배우자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 후보들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저런 논란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본인은 물론 배우자들까지 사과에 나서는 초유의 국면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씁쓸한 오명은 더 짙어졌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에 나서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정치보복 선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정권 교체론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 정권교체 동행위원회에서 윤석열의 생각 인터뷰 영상 13편 가운데 남은 4편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정치 입문 계기로 시작해 대통령이 되면 즉시 바꿀 정책까지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작심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을 이제 원칙대로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그거를 다 뺏겠다. 난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랜 기간 사정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지만 그건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원칙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우리한테 이익되면은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식의 그 조직 논리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집권 시 적폐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면서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네. 대외적으로는 약자와의 동행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천주교, 대주교를 만나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다짐했고 35번째 심쿵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간편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편으론 정책을 내세우면서 현 정부와 여권을 맹비난하며 각을 세우는 모습인데 정권 교체론을 자극해 막판 지지를 결집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청와대와 여당, 이 같은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배은망덕하다라는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지자 윤석열 후보, 범죄를 저지르면 시차를 두고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현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후보의 강도 높은 비판에 이례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라며 내용도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겁니다. 특히 현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윤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도 즉각 발끈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정치 보복의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 헌법을 파괴하려 한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은 제가 볼 땐 참으로 배은망덕한 발언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적폐청산의 역할을 윤 후보가 하지 않았냐며 어디서 적폐를 입에 담느냐고 맹비난했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윤 후보는 불쾌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법과 비리가 적발돼 수사받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니 정권이 바뀌면 수사가 이뤄질 거라는 상식적인 설명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새 정부가 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적절한 시차가 지나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적발이 되고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선명하게 강조하고 나선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청와대와 여당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양당의 프레임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대선 후보 등록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면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단판론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0분 만에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받기도 했는데요.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를 한다면 직접 단판 짓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단일화는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하는 거라며 물밑에서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지난한 협상은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서로 신뢰하고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10분 안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아니 가능성 완전 닫아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단일화라는 용어가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도 여론조사 단일화 같은 건 없다라고 끄었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 문은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분 만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맞받으며 그런 생각 자체가 일방적이라고 불쾌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얘기는 전부 언론상으로 그렇게 떠도는 이야기들밖에는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한다면 그때 생각해보겠다면서 여지는 남겼습니다. 여권에서는 안 후보에게 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이런 거 하고 있나?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고민이 없으신 건가요? 고민이야 왜 없겠습니까만 그 보도... 여권 역시 단일화 끈은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안철수나 김동연과의 어떤 공동정부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는 그런 기조입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려 있는 거죠. 단일화의 1차 마지노선인 후보 등록일이 다가온 가운데 복잡한 셈법 속 물밑 신경전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인데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다만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후보가 입건된 다른 사건들은 대선을 넘겨야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입증을 위해 검찰이 재판에 나온 재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 지난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서가 모해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사팀과 친분이 있던 윤석열 후보가 총장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정사건을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 대신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지난해 6월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윤 후보와 당시 대검차장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총장 직권을 남용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이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청법상 총장의 권한이라는 점,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 때 징계 사유에서는 결국 빠졌다는 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열린 대검 부장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공수처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윤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 대신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이 다시금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허위 사건을 불필요할 정도로 오래 수사한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건 당사자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윤 후보가 입건된 다른 사건 3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거나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나는 오는 14일 이후에는 체포 구속이 제한되는 선거법에 따라 윤석열 후보 조사가 더욱 어렵다는 점 때문에 대선 이후에야 나머지 사건들이 결론 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 시민단체는 항소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는데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하 직원 2명을 집무실과 관용차 등에서 강제로 추행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 전 시장과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7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오 전 시장이 부산시장직을 사퇴하며 나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선고가 임박해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또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는 선고 연기를 신청하기도 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오자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피해자의 진료기록 감정 등을 의뢰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워낙 무섭고 두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오시기로 하셨는데 결국도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시민단체는 2차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검찰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요. 이후에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 지역 한 아파트에서 여고생 A양이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숨진 A양은 다름 아닌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학교 선배 B군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B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해자 재판 중에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모든 재판 절차를 마쳤고 선고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숨진 A양 변호인은 사망 진단서와 함께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만큼 엄벌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범행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양형 기준이나 1심 선고보다 더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적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A양 사망과 성폭행과의 관련성에 대해 추가 심리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재판, 검찰은 엄벌을 요구하면서도 B군의 혐의인 강간치상을 강간치사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B군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고 계속 주장했고 변호인은 A양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검토해 1심보다는 무겁고 2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7년을 B군에게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재판 도중 오히려 10대 성폭행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 증거 재판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여러 공방이 이어지면서 판결은 오락가락했습니다. YTN 주한입니다. 네, 전기차 한 대가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당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사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외부 충격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량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배터리나 주변 부품에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상황이 찍힌 영상과 함께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소형 벤 차량. 아래쪽에서 폭발이 생긴 것처럼 불길이 솟구치면서 주변으로 번집니다. 번지는 과정에서도 다시 폭발이 나고 주변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퍼집니다. 뻥뻥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119를 먼저 신고했는지 소방차가 오고. 화요일 오후 부산 안락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은 소방차가 출동하고도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모두 잡혔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크게 번지면서 차량 5대가 탔지만 당시 주차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배는 전기차로 처음 화염이 포착된 곳은 차량 하부, 배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폭발성 화염이 생긴 점으로 볼 때 배터리 쪽에서 시작한 불이라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배터리 케이스 내에서 압이 어느 정도 생성이 돼 있다가 케이스가 소손이 되면서 화염과 함께 그 압이 빠져나오면서 폭발성으로 관찰이 된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주차장 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치고 50여 분이 지난 뒤에 불이 났는데 외부 충격 등 다른 화재 원인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완충된 이후에 순간적인 그 폭발로 인한 그 원인 미상입니다. 일단 그 미상으로 폭발로 인해서 연소 확대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정밀 감식을 벌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 부품이나 조립 과정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당시 무너질 위험이 큰 폐기물을 쌓아놓은 채 발파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파한 사람은 무자격자, 예고된 재앙이란 지적인데 돈을 아끼려다 흙 대신에 폐기물을 과도하게 섞은 건 아닌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파 작업 도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채석장 노동자들은 골재 생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용 흙, 이른바 슬러지를 무리하게 쌓아두는 업계 관행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채석 작업 뒤 산림 복구를 위해 채워넣을 흙을 쌓아두는 건데 일반 흙보다 붕괴 위험이 큰 슬러지가 과도하게 섞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토사를 갖다 벗을 때 이게 정당한 토사를 갖다 벗을까? 그 육안을 봤을 때는 몰라요. 선수 1회는 그거를 일반 토사로 보지 돈을 받고 슬러지를 실어다 분 거예요 거기다가. 흙을 많이 섞지 않은 슬러지는 약하다고요. 붕괴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붕괴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경찰은 양주 채석장에서도 슬러지를 섞은 흙을 쌓아둔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된 비율 이상으로 슬러지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1급 화학류 관리기사 자격증이 있는 발파 팀장이 천공지점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무자격자인 채석 팀장이 임의로 폭약을 터뜨릴 지점을 정한 겁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 소장은 전날 폭약 1,800kg이 쓰인 발파 작업에 대해 결제도 하지 않은 채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발파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임의로 천공지점을 정한 채석 팀장과 자리를 비운 현장 소장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는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업종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아이언맨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내일 뜨거운 질주를 시작합니다. 4년 전 평창에서처럼 짜릿한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베이징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평창 안방 트랙에서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따냈던 썰매 천재 아이언맨 윤성빈. 이후 톱랭커로 군림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에 비시즌 훈련을 제대로 못하면서 올 시즌 월드컵 시상대에 한 번도 서지 못했습니다. 윤성빈은 베이징 메달이 힘들다고 이른바 비관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달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진의 이유는 제가 못했습니다. 소치 올림픽이 끝나고 오륜기를 평창 이후 금메달을 새긴 윤성빈은 담담한 자기 주문으로 오히려 칼을 갈고 있습니다. 희망적일 수만은 없으니까 현실은 또 지켜야죠.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베이징 북서쪽 해발 2240m 높이 산자락을 내려오는 옌칭 트랙은 쉬워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입니다. 큰 무대 경험이 많아 노련하고 승리욕이 강한 윤성빈에게 나쁠 것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썰매 종목 멘탈 스포츠고 한 번 실수하면 진짜 막 순위가 막 몇 계단씩 바뀌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스타트하고 하지만 썰매 딱 올라탔을 때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성빈이 자체가 경험이 워낙 많고 큰 무대에 강하기 때문에 23살 신예 정승기도 다크호스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다가 태극마크를 단 선배들과 달리 중학생 때부터 스켈레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첫 선수입니다. 윤성빈과 정승기의 스켈레톤을 신호탄으로 여자 1인승 모노봅과 봅슬레이까지 우리 썰매팀은 평창에 이어 다시 한번 기적에 도전합니다. 개최국 중국 선수들이 안방 트랙을 1000번씩 누빈 가운데 전 세계에서 모인 썰매 전설들이 얼마나 빨리 코스에 적응했을지가 시상대의 관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엿새째 메달 관련 낭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중국의 텃세 편파 판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가 첫 금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황대헌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준서와 황대헌, 박장혁 이 3명의 출전 선수가 모두 결승전에 진출한 우리나라는 이 황대헌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메달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추가적인 올림픽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야 대선 후보의 부인들이 잇따라 사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장에 선 건 초유의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전 논란에 대한 김혜경 씨의 사과가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당선이 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른바 정치 보복 선언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김혜경 씨 사과 부분을 먼저 짚을 텐데 의혹 보도 이후는 12일 만이고 또 서면 사과 이후는 일주일 만. 사과 시점과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은 뭐 이 김혜경 리스크의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든 한 번은 매듭을 짓고 갈 필요가 있었죠. 그런 점에서 사과는 지지율의 어떤 상승을 위한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지난번에 이제 입장문 표명이 일주일 전에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의혹이 잇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의혹이 다 나온 다음에 좀 더 이상 또 의혹이 나오면 어려우니까 나올 의혹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묶어서 사과하는 그런 시기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측면을 보면 11일 날 2차 이제 사자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1차 때는 이 부인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논란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날짜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레로 예정된 토론을 앞두고 좀 선제적인 조치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셨거든요. 평론가님은 시점을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일에 이제 첫 번째 그 입장문을 이제 선대위에 이제 전달해서 보도가 네. 지금 나온 바가 있고요. 그때 했던 그 주장하고 동일한 주장을 오늘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개석상에서 했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뭐 핵심 내용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배모 씨가 이 모든 일을 다 이제 벌인 거고 본인은 그 중에 일부를 좀 도움을 받은 거고 그 이상 아무 것은 없었다. 그런데 그것도 일단 공직자 부인으로서는 잘못한 처신이니까 그것은 불찰이다. 이런 정도 이제 해명인데요. 결국 유권자가 이번 해명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네.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그 오늘 갑자기 뭐 이런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지난번 그 입장문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전망도 갑자기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네. 별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입장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입장문 나오고 나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잠재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냐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더 증폭되는 그런 국면으로 갔었는데 그때하고 동일한 그 입장문을 내놓는 거로 해서 과연 이 그러니까 이른바 화재 진압이 가능하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김혜경 씨 모두의 자신의 불찰이고 또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 사과하겠다, 책임지겠다. 사과의 어떤 메시지는 명확했지만 좀 특별한 해명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김혜경 씨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발언 중에 좀 눈에 띄는 좀 대목은 공사 구분이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제보자 A씨는 피해자라고 생각된다. 이런 대목들이 좀 눈에 띄는데 앞서 평론가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기자들도 사실관계, 뭐 이를테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수사와 감사를 진행 중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좀 말을 아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난번 입장문에서 내놓은 내용이 이제 본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뭐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본인이 뭐 알고 있었다,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 이제 공식 선거 기간이 이제 곧 돌입이고 그리고 수사와 이제 감사가 진행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안은 뭐 어떻고 저떤 사안은 저다. 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좀 오늘 이 사과 회견을 보면서 왠지 민주당이 네. 이재명 후보 측이 김건희 씨의 그 사과와 조금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는 수준. 좀 격을 좀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한 발이라고 하면 뭐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정도가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사과도 굉장히 좀 시간이 한 2주일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의혹이 나올 사안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묶어가지고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의 똑같은 모양새를 취했어요. 그리고 다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질의응답을 김혜경 씨는 받았다 이런 정도지 사실 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언급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건희 씨의 그런 그 사과 사례를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좀 따라한 측면이 있지 않냐.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수위 조절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사실 뭐 배우자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씨 사과 국면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테면 공수가 좀 바뀐 상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동문서답식 사과라고 비판을 했고 국민의당은 김 빠진 사이다라고 반응을 내놨거든요. 자, 대선을 28일 앞둔 시점에서 김혜경 씨 사과, 물론 토론회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표심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표심에 과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지난번 입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이제 그 사과문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내용 면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거를 진정성 있는 그런 해명이다. 사과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들 사이에서 최근에 또 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배모 씨하고 관계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그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 정도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의 역할이 그거였느냐? 그러니까 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미 수행비서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고. 성남시 의회에서 그게 논란이 돼서 그 의사록 기록까지 지금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도지사 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급수를 올려서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본래 본인의 이제 그 정의되어 있는 업무하고는 다른 지금 일을 실제로는 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12년 정도 김혜경 씨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잡무들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실제 본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 어찌됐건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급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자들은 그런 전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도 그 부분을 언급했잖아요. 진정성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좀 약간의 불법의 여지가 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여전히 그 국민적 불만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도 언급하셨는데 사실 사과의 어떤 시점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당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고 첫 날이었거든요. 사과를 하자 이런 언급을 하고 나서 7시간 만에 나온 사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이번 사과 이후 이 시점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의 어떤 도덕성 논란을 돌파하는 측면에서 좀 지지층을 끌어안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 사과로 지지층이 결집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사실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캠프에 지휘봉을 잡은 것은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소위 말해서 호남표를 네. 의식한 거고, 또 하나는 친문 지지층이 아직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 돌아온 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좀 소구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네. 부분인데. 사실 이제 박빙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지층 결집인데 이 김혜경 리스크가 좀 이재명 후보에게 뼈아픈 부분이 이게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050 세대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20년 전 노무현 정권의 탈권위주의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후보가 권위주의? 이러니까는 사실은 이 지지층 결집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떨쳐내기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입장문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과, 그 사과 안에는 특히나 피해자 A 씨에 대한 공식적인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자신이 그 A 씨에게 사과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화면을 통해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향후 이제 그 지지층 결집, 그 지지층 결집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정도지 네. 이거 자체가 어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만 이제 주의가 좀 환기되겠죠.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비판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 벌써 한 2주 가까이 이제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슈가 이제 또 전환이 될 겁니다. 이슈 전환이 될 때 저거 사과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다 이러면서 이슈 전환이 되는 것과 그래도 사과는 했지 않냐?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비교했을 때 뭐 더 높은 사과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번 매듭을 짓고 이슈가 전환되는 건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좀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반전을 위한 그런 모멘텀의 어떤 토대를 닦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꺼내들 카드를 다 꺼내들고 있다라는 뭐 표현도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악재에 좀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이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제 사과했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과연 이 정도 선에서 그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또 뭐 국민의힘 쪽도 뭐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좀 파고들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배모 전 사무관하고 김혜경 씨 또 이재명 지사하고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지금 앞으로 또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제보자가 지금 한꺼번에 그 모든 의혹을 다 지금 언론에 공개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좀 상당히 순차적으로 좀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뭐가 더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그렇게 사그라들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지금 이렇게 지금 기민하게 대응하는 이제 이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굳이 임명한 이유, 이런 거는 결국은 지금 지지층 내에서도 약간 동요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시절 그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진보 진영 내에서도 지금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치에 맞느냐, 이런 그 후보가 우리 가치에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층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지는 않겠으나,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난 투표 안 할래, 이런 그 투표 유보층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단속하기 위한 그런 그 단속 작업에 지금 나선 그런 그 상황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과연 효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진보 지지층에 있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그 단순히 사과만 했다고 그냥 넘어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아마 이재명 후보의 향후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두 유력 후보의 배우자가 각각 40여일 차이를 두고 사과를 하는 장면을 유권자들이 보고 있는데, 자, 배우자 논란 관련해서 끝으로 간단히 짚으면 결국 김혜경 씨 또 그리고 김건희 씨 각각 지금 한 28일 앞둔 시점이고요. 또 공식 선거운동은 15일부터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서 각각 어떻게 좀 공식 석상에 등장할까요? 사실은 이 시기라면 좀 민심 현장을 같이 가족으로서 훑고 다니는 그런 시기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제 뭐 과거 한 달 전, 2달 전만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언제 등판할 거냐, 이게 이제 거의 따옴표 쳐가지고 기사 많은 토론들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의 이제 어려울 거다라고 봤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수사와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밝혔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과거처럼 얼마 전까지처럼 전국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양쪽 후보의 부인들이 모두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글쎄요, 이제 뭐 상황이 뭐 진짜 치열한 상황이 돼서 뭐 부인이 꼭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러면야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초반, 특히 선거운동 초반에는 두 분 다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양쪽 캠프에서 다 이제 이 부분 굉장히 고민을 좀 하고 있을 텐데요. 좀 이례적으로 사실은 그 이번 대선에서 좀 후보자 변수가 굉장히 좀 커져 버렸어요. 일이 좀 커진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배우자를 좀 정치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양쪽 캠프 모두에서 그 배우자들을 좀 뒤로 숨기는 전략을 오히려 좀 앞으로는 펼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얘기로 넘어갈 텐데, 자, 윤석열의 생각이란 인터뷰였던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원칙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우리한테 이익되면은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식의 그 조직 논리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함께 몸담았던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은 제가 볼 땐 참으로 배은망덕한 발언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이제 정확히는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인데 조금 더 풀어드리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책임은 져야 된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라는 발언이거든요. 정권 시판론을 자극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발언의 그 키워드나 내용들이 선을 넘어도 좀 한참 넘은 거 아니냐. 마치 특히나 이 후보자 스스로가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현 정권의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제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현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나 대통령 되면 바로 수사 들어가 이렇게 지시한 거랑 마찬가지의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적폐 수사라고 하는 용어가 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긴 했지만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이 똑같은가? 그러니까 인식 자체도 좀 동의할 수 없어요. 지난번 선거 때는 이미 탄핵받은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의 선거였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한 이후에 후보가 그런 탄핵의 원인이 됐던 그런 적폐들을 갖다가 청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뭐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은 법과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묶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박근혜 정권 탄핵받았던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듯한 그런 그 인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나 청와대로서는 격앙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서 민주당과 현 정부를 갖다가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선거가 과연 있었냐, 이런 후보가 과연 있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발언인데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맨 마지막에 아까 그 화면에 보면 네. 뭐 본인들이 문제 없으면 뒤에 앉았으면 아무 문제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어나 이 후보의 발언 대선 국면에서 이런 무게감을 봤을 때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다. 그냥 유례 없는 일이다. 굉장히 큰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유례 없는 일을 많이 좀 보게 되는 이번 대선인데 앞서 청와대와 여당이 격앙됐다 이런 표현하셨거든요. 한번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까지 포함해서요. 심지어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은 제가 볼 땐 참으로 배은망덕한 발언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될 이 대선 선거판에서 정치보복성 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네, 여기에 윤호중 원내대표도 공당 대선 후보가 보복 정치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좀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냈습니다. 저는 이번 그 발언을 윤석열의 정면 승부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정면 승부. 예,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그 배경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얘기거든요. 국민들을 향해서는 이런 메시지도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진보 적폐 청산하라고 저를 소환하신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네. 뭉쳐서 저 밀어주세요. 그런 의미도 전 담겨 있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청와대가 여기 반응을 보인 것은 조금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선 국면에서는 특히 야당은 굉장히 여당이나 또 대통령을 향해서 도발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뭐 별로 반응을 안 보였어요, 청와대. 중립을 지금 굉장히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딱 이제 보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기획한 대로 지금 결국 반응을 보인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도발성 발언을 이제 한 건데 도발성 발언을 지금 거기 반응을 좀 보이고 나선 이런 국면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되면 이 발언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 또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때 과연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격앙된 반응을 보일수록 사실은 국민들은 왜 윤석열 후보가 소환돼서 나왔지 하는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 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과연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됐는가?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됐다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좀 굉장히 미흡하게 진행이 됐다. 그 부분에 상당히 국민들이 좀 분노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을 굳이 지금 대선 후보로까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끌어낸 그런 그 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좀 잘 판단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평론가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정권 교체론을 자극하는 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면 승부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응이 실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예쁘게 포장해 주셨는데 정면 승부라고 포장해 주셨는데 이거는 진영 논리를 자극한 겁니다. 정확하게 진영 논리를 자극한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나한테 다 모여. 나 문재인 정부 싹 수사할 거니까 다 모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 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를 갖다가 철저하게 진영 선거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냐 아니냐 이렇게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금 이제 TV 토론에 대한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보면 어떤 정책 토론이나 정책에 대한 그런 무게 중심보다 물론 뭐 이슈가 사실은 뭐 그런 정책이 이슈가 되지 않았던 선거 이번 선거가 그렇다 보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어떤 무게감을 두는 것보다는 반문 정서에 기대서 가려고 하는 게 여전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본인의 기수 파괴로 검찰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현직 과거에 역대 대통령 중에 현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청와대에 2번이나 압수수색을 갖다가 허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대통령이에요. 자, 이런 측면을 보면 이거는 그 자신을 갖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탁하고 또 사법권의 어떤 독립성을 위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다. 좀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도발적이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금 현재 선거에 소환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친문이냐 반문이냐 쉽게 얘기하면 반문재인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진영 논리 자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또 이 발언에서 인터뷰에서 대장동 재수사도 밝히면서 일부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 사건을 언급한 게 또 부적절하다 이런 내부 목소리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언급도 그렇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는 거죠. 측면이겠죠? 예. 네, 근데 사실은 저라도 이런 전략을 쓸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팽팽한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 박빙의 승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대선 전략가들은 그러니까 완승을 기획하지 않습니다. 51대 49로 간발의 차이로라도 이기는 전략을 이제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본인의 운동장으로 상대방을 끌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이제 기획하기 마련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슈가 딱 그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신중하게 대응을 안 하시면 아마 이제 이 11일에 있을 그 후보 토론에서도 이거가 아마 굉장히 또 주된 화두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또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할 말이 또 많아요. 네. 자기가 검찰총장 과정에서 겪었던 검찰총장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풀어놓기 시작하면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내용들, 속사정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들을 아마 좀 상당히 좀 자기 시간을 많이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로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와 관련한 질문을 이제 하고 나서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에게는 본인에게 유리한 판이 깔리는 상황이 돼버린다. 예,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면 승부다, 선을 넘은 도를 넘은 수준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앞으로 적폐청산 또 혹시 정치보복 이 프레임 공방도 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또 토론회 통해서 이번 또 이슈를 다룰 기회가 있으면 또 짚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얘기를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갈 텐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단 10분 안에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단판을 통한 좀 단일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모든 언론에서 단일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후보 등록 전 마지막 단일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13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대 단일화를 보면 뭐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후보 등록 전에 뭐 특히 당이 다른 경우에는 뭐 경선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됐다가 하락하는 추세가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상 이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10분이면은 단일화 얘기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를 갖다가 촉구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오만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고 봐요.
그럼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이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단일화하는 모양새는 취해야 되겠고 단일화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나는 노력했다 이런 어떤 좀 태를 내기 위해서 이런 그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니냐. 근데 그 태가 너무 나아가서 좀 오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당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잠깐 또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제안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얘기는 전부 언론상으로 그렇게 떠도는 이야기들밖에는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젠가 안철수 후보는 완주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일방적인 생각이 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기싸움을 이제 하는 거고, 네. 또 혹시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됐을 경우에 본인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지금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좀 비치고 있는 건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단판 방식이 안철수 후보에겐 더 유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좋게 포장해서 단판인데 이게 옛날식으로 나쁘게 표현하자면 밀실 담합이거든요. 자, 밀실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을 주고받는 게 과연 유리할까? 아니면 그냥 여론조사로 해서 그냥 결정합시다. 뭐 이유 없이 나중에 승복합시다. 하는 게 과연 더 실이 클까 이제 하는 부분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단판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더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판 방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뭐 5분 10분 만에 차 한 잔 마시면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실무 단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로 그 단판 회동을 갖는 것이지 그 단판 회동에서 A부터 Z까지 다 시시콜콜하게 논의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실무단에서 다 정리를 해놓은 의제들을 가지고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단판 회동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표현은 지금 서로 뭐 단판을 하겠다는 것 쪽과 안 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비치긴 합니다만 기싸움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 얘기부터 간단히 좀 해보죠. SNS에 사진을 올려서 주목을 끌었거든요. 슬로건 공개와 함께 좀 두 분의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제목이 안철수에 주목하십시오. 안철수는 깨끗합니다. 뭐 간단히 좀 평가를 듣고 넘어가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역대 비호감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후보 부인들까지 이제 비호감으로 포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두 잔의 저 흙탕물 컵과 한 잔의 깨끗한 컵 이렇게 보면 이제 본인이 깨끗하다, 본인은 의혹이나 논란이 없는 후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 지지율을 좀 올리기 위한 그런 건데. 그 슬로건도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 강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르고 깨끗한이 이제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인 리스크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뭐 그 후보들의 그 의혹 이런 부분들과 대비되는 그런 점을 갖다가 도덕성을 좀 우선하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살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르고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도덕 선생님이 생각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은요? 글쎄요, 저보고 이 도안을 기획하라 그랬으면 그냥 깨끗한 물 한 잔만 놨겠습니다. 예, 그 옆에 이제 뭐 그야말로 탕류를 상징하는 것 같긴 한데 네. 탕류치고는 너무 투명해요. 예, 그래서 마치 이게 커피 같이 보이기도 하고. 예. 별로 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효과는 좀 별로 없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좀 반사적인 이익에 자꾸 기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전략이 과연 바람직한 전략이냐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두 후보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본인이 뛰어난 점을 어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대선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NFT, 이걸 대체 불가 토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걸 적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했는데 1분 49분 만에 목표액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계속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다포 상태인 상황에서 이 같은 좀
펀드 얘기 어떻게 좀 작용할까요? 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의 그 경제 정책이 또 경제 대전환 공약을 내셨지 않았습니까?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뭐 4차 산업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대선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게 NFT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지만 아직 국민들에게는 낯설거든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교환이나 복제가 네. 안 되는. 그러니까 요새는 어르신들도 뭐 비트코인 다 아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핫하고 더 관심 있는 게 이제 NFT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경제 대전환이 뭐지라고 했다가 이걸 갖다가 내가 그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싶은데 방식이 이제 NFT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겠죠. 아, 이런 거 이게 NFT구나. 그걸 통해서 이재명이 어떤 경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거를 갖다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자금 모금이 굉장히 신선했고 또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만 해도 이걸 찾아볼 정도인데 사실 이 부분은 2030 세대가 좀 익숙한 대목이기도 하고 또 참고로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보존받아서 5월에 상환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NFT란 표현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모던해 보이긴 한데 네. 사실은 모금 방식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고 NFT는 그 용어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 낯설어서 그런데 온 국민 누구라도 NFT 발행이 지금 가능한 그런 그 세상이 이미 이제 된 거고요. 예. 그럼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돈이 모였을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 후원도 하고 그와 동시에 또 그 이자 수익도 벌 수 있고 네. 하니까 일거양득인 거죠.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소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비 보전을 다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펀드 모금해도 다 되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양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0%다 지원을 국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네. 다 100% 이게 보장된 어떻게 보면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이색적인 후보들의 선거 캠프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다른 후보도 혹시 추후에 또 추가되면 소개하기로 하고 끝으로 확진자 현장 투표 논의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는 합의를 하고 생각을 모았는데 선관위가 좀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뉴스 보신 분들은 그래서 투표날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최종 확정을 못 졌습니다. 네. 여야는 투표 시간을 갖다가 6시부터 9시까지는 그날 당일날 확진되거나 그 사전 투표 이후에 확진되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투표 시간을 갖다가 연장해서 그분들만 따로 투표할 수 있게 하자. 여기에 좀 합의를 했는데 선관위는 그럴 필요 없다. 아예 그 투표 장소의 동선을 갖다가 다르게 하면 된다. 그 확진자의 동선을 그렇죠. 분리하겠다. 확진자들만 따로 투표하는 곳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굳이 투개표가 연장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투개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최소화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내일이나 모레 선관위하고도 이 부분을 협의를 하면 아마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건 이달 말을 아마 기준으로 가상해 봤을 때 신규 확진자 숫자가 13에서 한 17만 정도로 뭐 최대 50만 이상이 투표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논의인데 어떻습니까? 혼란을 좀 최소화하면서 참정권을 좀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나올까요? 네, 뭐 이게 사실은 이제 방역 방침하고 네. 연동돼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좀 봐요. 그런데 6시, 9시 이 발상은 사실은 이제 기존의 방역 조치, 방역 그 대책 그것에 근거해서 사실은 이제 나름 이제 대안을 찾은 거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는데 지금 정부의 특히 오미크론 재확산 국면에서의 그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격리 시키는 것도 재택 치료 기본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식도 이건 충분히 이건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금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역 당국의 결단만 내려진다면 이건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투표 시간이 연장이 되면 이제 개표 시간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뭐 유권자는 물론이고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결과가 정리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원 장한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율입니다. 저는 불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손이 떨려가지고 잠깐. 오. 꼭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끝까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Vote for 희망, Vote for Korea.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석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비축유 추가 방출 등 기름값 안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각국 정상들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Но мы также и понимаем, что Россия одна из ведущих ядерных держав, по некоторым компонентам п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даже многих опережает. победителей не будет. 우크라이나를 지나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 가스는 물론 그 대체제인 원유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들어 국제 유가가 90달러 선을 넘으며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간신히 끌어내렸던 국내 평균 휘발유 값도 다시 1,700원 선에 다가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더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질 거란 어두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이제 원유 의존도가 제일 높고요. 기업의 생산 비용이 유가가 오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도 크게 올라서 정부는 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로 연장하거나 원유 할당량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해외 생산 중인 원유를 비상시에 긴급 도입하는 등 수급 위기 대응 방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에 따라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 철강 등 원자재 수급 불안도 높아지는 상황. 정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실시간 관찰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전담 기관도 출범시켰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향한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성화봉송과 관련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상원에서 중국을 겨냥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걸러내려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신장 우이구르 출신 선수를 내세운 것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를 비판한 데 이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위구르인에 가한 인권 유린과 대량 학살로부터 시선을 돌리도록 하려는 게 중국의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에서의 반인권 범죄와 집단 학살,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As you all know, we made a decision, the United States, not to send a diplomatic or official delegation to Beijing,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상원이 중국을 압박하는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예 없는 사업 인증 법안인데 기업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걸러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은 기업 최고 경영자가 제품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없다는 것을 모든 단계에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감사를 회피하거나
강제 노동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특히 이 법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만큼 최종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중국을 향해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인 만큼 전방위적인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수입차가 살아남기 힘든 일본 시장에 현대자동차가 전기 수소차로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다른 우리 기업들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폐쇄적인 일본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자국 브랜드 선호가 강해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자동차 시장. 현대차는 지난 2001년 처음 일본 공략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일반 이제 이 고객이나 소비업자의 그 취향에 맞는 또 그런 차에 대해서 이제 선택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겨우 15,000대를 팔고 2009년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만에 현대차가 다시 일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시대를 맞아 틈새가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문과 대금 결제, 차량 등록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時間と場所の制約を受けないスマートな車両購入経験をオンライン完結で提供します。 자동차만큼 내수가 탄탄한 일본 가전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갤럭시와 올레드를 앞세워 꾸준히 3위권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이미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마지막 남은 선진 시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일본 시장에서 한번 정면 승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가 가장 큰 변수인 만큼 일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전략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전망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일본 코로나 감염자 수가 하루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쿄도지사가 기시다 내각의 뒷북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접종 간격에 상관없이 3차 백신 접종을 최대한 서두르자고 했지만 거부하는 등 정부의 경직된 대응이 이런 상황을 불렀다는 건데요.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일본 전국 감염자는 하루 1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60명 가까이 나와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중증 환자 병실이 꽉 찬 오사카는 독자적으로 의료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 추가 병상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냐 8개월이냐 접종 시점을 따지기 전에 3차 접종을 신속히 진행했다면 위험을 덜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일본 정부의 경직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そしてできるだけ早く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それはいかんという話で、みんな足並みを揃えていくんだと。モメンタムが少しずれていると。 정부가 물량을 관리하는 먹는 치료제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나눠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용 승인을 앞둔 다른 회사 치료제 역시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非常に限られた数でみんなにそれぞれに3人分しか出さないというスピード感の違いというのが非常に現場からして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ストレスフルな. 결국 백신도 먹는 치료제도 확산세 진정에 사실상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에 잘 잡히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얼마나 감염이 늘지 예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徐々に富士山型あるいは高止まりで最悪の場合にはBA.2 という亜種がありますからむしろなかなか下がらないで上がる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るので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까지인 도쿄 등의 준긴급 사태는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곧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 대비 증상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미크론 출현 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5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코로나 확진자도 4억 명을 넘었는데 오미크론 영향으로 이 한 달 만에 1억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11월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5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를 넘어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그 영향력을 간과하기 어려움을 방증하는 겁니다. WHO는 오미크론으로 50만 명이나 사망한 것은 엄청난 비극이라며 게다가 최근 몇 주간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려했습니다. What is extremely concerning is that we are seeing increases in deaths. And in the last 4 weeks alone, we've seen a sharp increase in deaths around the world. 오미크론 발견 이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3억 명을 넘어선 지 한 달 만에 1억 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나라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실제 확진자 수도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We also need to ensure that we reduce the opportunity for further variants to emerge. And the more the virus spreads, the more opportunities it has to change. WHO는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 세계 과학자 수천 명과 협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주요 백신들의 감염 중증 예방 효과가 기존 변이들보다는 떨어진다는 점이 나타났지만 부스터샷을 맞으면 보호력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날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추위도 조금씩 견딜만해지고 있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도 추위가 덜하겠고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역시 예년보다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 양도 줄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와 대전은 오전과 밤에, 그 밖에 중서부 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밤사이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서울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휴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에 비가,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